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성남 얘기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얘기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오늘 성남 전체는 아니고요. 성남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이 투기과열지구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이 된 건데요.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늘어났습니다.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분당구 판교동,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그렇게 있죠. 분당하고 판교가 있죠. 분당 이게 제가 정부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불이 붙는 것을 되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택 투기지역 지정된 11개 구가 아파트 재건축이 이슈가 많은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투기지역 지정을 했다. 그래서 노원도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영등포 같은 경우도 이제 여의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목동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남 안에서도 이제 분당 신도시랑 판교 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요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구도 가격 불안이 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가격들이 불안해서 이래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디는 안 됐고 왜 일산은 빠졌냐, 왜 고양은 빠졌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재건축 이슈라든가 가격 상승 여력이 되게 많아서 좀 불안했던 지역들, 지표로서 드러나는 데 중심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얘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굉장히 기준을 낮추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3개월간 주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올라가는 지역 가운데 3개 중에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고, 이거거나 또는 분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근데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구별로 보면 경쟁률 다 두 자릿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5대1은 당연히 초과하니까 이 내용은 거의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10대1도 초과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래서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돼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제 이게 8일날, 그러니까 9월 8일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시행하면 바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그런 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분당이랑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유가 분당구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2.1%, 대구 수성구가 1.41%로 높아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5일날 지정을 했으니까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LTV, DTI 제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는 아니지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청약 규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 75%. 근데 분당 안에 지금 현재는 일반 분양할 아파트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영향은 현재는 없을 것 같고, 재건축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근데 분당 안에 아직 조합 설립 인간 안 돼, 재건축 단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또 다른 케이스고 하기 때문에
뭐 LTV DTI가 일단 좀 강하게 금융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만안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부산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 동향, 청약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후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더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집중 모니터링 할 지역들, 니들은 좀만 가격도 올라가는 거 보이면 여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거야 라고 얘기한 데가 인천시 연수구면 여기 송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다음 부평구는 부평 뭐 재건축 때문에 그런가요? 부평 저기 같아요. 저 신도시, 예, 중동, 상동, 예, 맞나요? 거기? 예,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평촌 이런 데인 것 같고,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그 성남시 안에도 재개발 구역들, 이제 최근에 분양한 신흥주공 아파트, 이제 한성역 포레스티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변에 다 재개발 구역들, 굉장히 광범위한 재개발 구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건축 단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LTV DTI가 강화가 되니까 좀 그런 지역으로 불붙는 걸 막고 싶은 모양새인 것 같고요. 뭐 일산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7개 군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추가적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거래되는 거래 가격이라든가 동향들을 되게 주시해서 봐서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막 다 연달아서 지정했었어요. 시차를 두고. 제가 경험상 보면. 한편으로는 어제 막 돌아다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자는 구제하겠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에서 면책 검토하겠다는 얘기냐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금융 규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양도소득세가 파리 대책 이전에는 비과세,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뭐였냐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냥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요번에 파리 대책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에 이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 요건이 따라 붙었습니다. 내가 2년만 보유하면 안 되고 2년 이상 거주한 요건도 포함돼야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야. 핸드폰 주세요. 네, 핸드폰은 아니고 핸드폰도 이제 분할 납부 보통 하는 형태로 묶으니까 이 과자 주세요. 과자 가격 1,000원이에요. 그럼 그 1,000원을 지금 그 자리에 주면서 이제 매매 거래는 보통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럼 제가 계약금 5천만 원 드리고 중도금 한 3억 드리고 나머지 중도금 3억이 아니구나. 계약금 5천 드리고 중도금 2억 원 드리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잔금으로 나중에 이제 드릴게,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하고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보통 매매를 할 땐 두죠. 근데 이렇게 계약하고 중도금 또는 계약 정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되면서 아직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매수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매수인들이 나 이거 2년 거주 요건, 내가 계약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거주 요건이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억울하더라. 1주택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과세 받아서 팔려고 했는데, 또는 이제 나중에 혹시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거주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매매 계약의 보다 더 사실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양권 취득은
뭐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분양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준점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자가 분양 대금을 내고 그다음 건설회사는 집을 지어주고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형태, 채무의 이행을 서로 두고 있는 이런 계약 형태라 그랬는데 이 계약 형태를 넘겨주는 역할이니까 사실 소유권에 따른 취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양권 살 땐 취득세는 그래서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법에서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주택 취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2일 이후에 이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나중에 비과세를 받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규 분양 받았던 무주택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억울하다. 나는 파리대책, 이건 내가 취득을 하고 싶어도 취득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이 되게 빗발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8월 3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구제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펴주지 않나, 펴줄 걸로 보여지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 기사는 그냥 한 꼭지만 슬쩍 읽고 갈게요. 뭐냐면 민주당 대표가 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뭐 언급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좀 잡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당의 지금 대표가 한 발언인 거고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보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전 움직임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정도만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과거에 봤던 내용의 이제 판결이 나왔나 봐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지금 좀 전에 공교롭게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시장의 역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시장의 꼼수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양가를 정해놓고 얼마 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시행사가 분양을 안 해버리고 그냥 임대를 비싸게 놔버리는 거예요. 임대를 비싸게 놨어요. 임대를 비싸게 놓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거기에 임대사는 임차인은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몇 년 뒤에 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 전환 가격은 지금 분양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의 가격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할 거고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가격으로 받아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대로 분양할 수는 없다. 시행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양 시점 자체를 뒤로 시행사는 미룬 거였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는 이제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자체를 이제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 전환할 때 분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고가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차인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임차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제 받는 건데 여기가 그 한남대교 넘어오면 북단에 옛날에 이제 당국대학교 부지에 시행한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들인데 이제 분양계약서에 그렇게 썼나 봐요. 뭐냐면 임대인이 각기 산정한 그러니까 임대인이 산정한 감정평가 법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이제 분양 전환을 하게끔 뭐 그렇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임대인 임차인 쪽에서 얘기하는 게 워낙 달라가지고 굉장히 이슈화 됐던 걸로 기억해요. 금액이 되게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지금 검색해 볼까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작년 기사 중에 내용이 있네요. 보면 임차인은 3천만 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감정평가가 금액이 제시가 됐고 임대인은 8천만 원, 6천만 원 밑으로 5,76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의 산술 평균으로 감정평가를 하라고 하니 감정 가격 자체가 워낙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짜 이게 그 당시에도 되게 이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같은 물건을 놓고 감정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는데 2016년 분양 전환할 때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감정가격은 갭이 있었나 보네요. 아무튼 임대인하고 임차인과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는 지금 임대인이 얘기하는 그 감정평가 금액을 납득할 수 없으니 차라리 법원이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해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분양전환을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법원이 개입해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서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으로 감정가격 게시하기로 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 법원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임차인들이 졌습니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뭐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지되는 이제 그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받지 못하는 물량들을 뭐 다시 이제 재매각하고 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홍보적인 목적도 포함된 기사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소송에 그러니까 다 분양이 됐던 게 아니라 이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던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 분양 전환이 안 됐었나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항소를 하거나 이제 이번 소송 결과가 나왔으니까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분양 전환 가격 중에서 그 금액을 갖고 들어가거나 이제 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나름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의 결말이라서 뭐 항소를 할 사람도 있겠죠. 항소하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그 갈등의 결말 끝 일단락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뉴스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신탁 재건축,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면서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면 신탁 재건축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신탁 재건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 형태가 아니라 위탁 조합,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신탁 업체에다가 이제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맡기고 위탁하고 수탁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신탁 재건축인데,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 기사에 보니까 나왔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뭐 300%로 올리고 재건축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는 한국자산식탁이 하고 있는데, 신탁 방식 재건축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다. 이제 그런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뭐 현재 한 1,800가구 정도를 철거해서 한 35층 규모, 최대 35층 규모 2,300가구 정도를 짓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사업 계획으로 좀 가려고 하나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뭐 사업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재건축하는 모형이나 이런 건 뭐 나중에 또 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신탁사를 지정을 하면 그냥 그 신탁사를 계속 믿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합원들은 그 신탁 업체를 신탁 업체랑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로 바꾸거나 뭐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계약 조건으로 정하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보면 신탁 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됐다. 한자씨는 그간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표준 신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내용에 보면 말이 안 돼.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선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말 그대로 사실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신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탁사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인으로 신탁사의 이해관계인 중에 하나를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로 밀어 넣어서 갖고 있게끔 하면 이거는 그 한 명 때문에 만약에 신탁사 마음대로 해지를 안 하겠다라고 안 먹으면 절대 해지 못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내용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업자 지정 고시 요건과 동일한 수준, 토지 등 소유자 75%가 동의를 하면 신택계약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서로 조건을 조정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신탁 아파트, 신탁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돼도 전매가 가능하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기사에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현재는 전매가 가능하대요. 현재는 전매가 가능한데 내년 2월부터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위탁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년 2월 9일인가 이제 개정되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거든요. 그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 위탁자 지위도 양도 금지가 되는 규제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매매는 가능한 것 같아요. 매매는 가능한데 반대로 이제 내년에 법 개정이 되면 거래가 막힐 거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조금 그런 이유 때문에 거래가 제한될 것을 예상하는 이유 때문에 뭐 현재는 거래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로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 짤막하게 꼽지만 북한 6차 핵실험 부동산 영향은 지난 일요일날 아주 이 핵실험 때문에 아주 불안하죠. 제가 용산에 살고 있는데 핵폭탄 떨어지면 미군 있고 국방부 있고 있는 용산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바로 옆에 살거든요. 겁나죠. 진짜 전쟁 나면 가족들 꼭 껴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용산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되게 겁이 납니다.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요. 근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대북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거래도 위축될 거고 매매를 안 하면 그거에 따라서 임대 시장으로 돌 거니까 그에 따라서 전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제 외부 재원, 뭐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악재다. 돈 들어오는 줄들이 되게 막히면서 위축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읽을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홍보 기사인데요.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정보 앱 다운로드 70만 건 돌파. 이게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여러 언론사에서 이 앱에 대한 홍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앱이 제가 써봤는데 저도 이제 이걸 보고서 다운을 받아서 써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앱이에요. 이렇게 보죠. 한국감정원.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냥 한 화면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이나요? 잘 보이게끔 해서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세 같은 거 이렇게 딱 눌러서 검색하시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찍어볼게요. 흑석동 검색해서 찍으면 흑석동이 많아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검색하면 아파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궁금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 흑서강강 푸르주 아파트다 검색하면 이렇게 아파트 정보가 나와요. 아마도 이거는 다음 쪽에서 API 갖고 와서 다음 정보를 다시 싸주는 것 같은데 일부는 이제 거기 걸 가져오고 일부는 뭐 서울시라든가 이제 이런 소스들을 갖고 와서 쓰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서한강 푸르지오 33평이라고 해서 거래 가격이 나오는데 매매 실거래가 가격 보면 이렇게 자료들 아주 몇 층이 얼마에 언제 팔렸고 내용 나오죠. 그리고 임대가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반대로 보면 뭐 전월세 실거래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면 몇 층이 얼마에 언제 얼마에 나갔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앱을 굳이 사이트 안 들어가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몇 번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어지간히 좀 캐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거래에 필요한 다른 정보들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필요한 기능만 활용하면 되니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그런 앱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봤어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와 소식,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저께 참 많은 영상을 올려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 또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늘 그 전에 제 부동산 클라우드에 가서 이제 팟캐스트 이제 2화 출연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부동산 클라우드에 그 빠숑님이랑 서울휘님이랑 용산으로 놀러 오시기로 했어요. 이유는 원래 술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와줘서 고맙다고 술 한번 먹자고 하셨는데, 이제 그 먹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난달 이맘때 8월 4일날 녹음했는데 딱 한 달 만이네요. 용산에서 술 먹기로 했는데,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사무실 주변에서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오시라 그래서 출연 부동산 TV 강제 출연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혹시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저녁에 잠깐 방송을 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부동산 뉴스, 부동산 TV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